예, 안녕하십니까. 아, 저 데이터진흥원에서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뭐 제가 뭐 강요다시피 슬롯을 얻었습니다. 지능정보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40분 시간을 받았는데 뭐 지루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알파고가 이세돌 씨 이기는 거 보고 많이 놀라셨죠? 예, 그 정도들 합니다. 뭐 인공지능은 저는 40년 정도 인공지능을 연구했는데 뭐 저희들은 대강 알았고요. 그다음에 이 정도 하는 거를 흐뭇한 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은 뭐 인간이 뭐 지니까 슬프다 그랬는데 뭐 슬퍼할 필요 없죠. 사람이 만든 기계가 그 사람을 이기는데 뭐 사람이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5년 전에 더 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왓슨이라는 컴퓨터가 그 퀴즈대에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경쟁해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스탑해가지고 빨리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 데에 나가서 뭐 사람이 쓰는 말로 뭐 문제 준 걸 이해하고 뭐 답을 찾아서 사람이 쓰는 말로 만들어서 대답하는 이런 과정을 2011년에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 언론들이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흥분했었는데 야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하고 흥분했는데 굉장히 조용했던 것 같아요. 그 왓슨을 갖다가 의학 지식을 가리킵니다. 의학 지식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뭐 엄청난 양의 의학 지식이 나오는 거를 그걸 가리켜서 그걸 암에 진단하는 데 사용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뭐 90%의 정확도로 맞췄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저께 가천대학에서 그 한국 사람 암 환자를 이 왓슨으로 치료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8초 만에 답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뭐 아주 정확한 진단과 뭐 처방이 나왔다고 지금 의사들에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뭐 웬만한 거는 다 이제 기계가 할 수 있는 수준이 됐고요. 여기 오죽하면은 이 구글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카버 스토리, 구글 타임 카버 스토리예요. 이런 게 있겠습니까? 구글이 바로 그 구글이고요, 여러분 아는. 그 다음에 구글이 뭐 생명공학 회사도 아니고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도 아닌데 어떻게 걔네들이 다 죽음을 해결하냐고 묻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글이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이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소프트웨어 능력이 퍼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자동차가 운전 수업 시간 한다는 얘기 이제 많이 들어서 식상해 있을 겁니다. 뭐 저는 제가 40년 전에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이거든요. 40년 동안 이거 하고 나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한 1억 라인의 소스 코드가 들어가 있고 이 무인 자동차 운전하는 알고리즘이 가장 그 필요로 하는 게 아주 방대한 지도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몇 전에 실리콘밸리 갔더니 그 도로상에 저런 자동차가 굉장히 빨리 달려요. 계속 달리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천천히 가서 신호등에 섰다가 출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서 쫙 섰다가 또 금방 신호 바뀌면 그냥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그래가지고 한 4, 5년 전에는 천천히 가는 거 많이 봤는데 이번에 가서는 아주 굉장히 빨리 달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지금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는 거구나. 그 데이터를 근간으로 지금 무인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돈 버는 것도 인공지능이 해요.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거 결정을 인공지능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의 로봇 어드바이저와 사람 3명이 경쟁을 했어요. 뭐 매경에서 했다는데. 그래서 사람이 다 졌어요. 로봇 어드바이저가 다 1, 2, 3등을 다 로봇 어드바이저가 했어요. 그러니까 로봇 어드바이저가 하라는 대로 주식 샀다 팔고 그러면 돈이 벌리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 지금 됐다는 얘기죠. 번역 완벽하게 지금 합니다. 최근에 이 90여 개라고 하는데 104개로 올라갔더라고요. 104개의 언어를
하고 특히 한국어 번역은 8개 그 언어는 왜 들어오지? 8개 언어는 딥러닝으로 가르쳤다 그러는데 너무나 그 문장이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글 그냥 문장 갖다 놓고 번역해라 그러면 그냥 굉장히 긴 것도 한꺼번에 쫙 번역을 합니다. 아주 수려한 문장으로. 구글 트랜슬레이터예요. 우리나라 뭐 시스트란이라는 한국계 그 글로벌 회사도 있고요. 근데 그것하고 음성 인식하고 통하면 어떻게 돼요? 즉시 통역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 폰에도 그런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그냥 말로 하면은 번역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한 몇 시간 할 것 같은데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컴퓨터가 기사도 쓰고 소설도 쓰고 시도 씁니다. 여기 최재식 교수가 쓴 시 보세요. 이제 나는 아무도 최재식 교수가 쓴 게 아니라 최재식 교수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쓴 시예요. 뭐 이제 나는 아무도 있는 것은 뭐가 좀 어색하지만 하여간 시 같죠, 이렇게 그죠? 그림도 그래요. 사진을 보여주면은 그 사진을 가지고 고호풍으로 딱 그리라 그러면 고호풍으로 그려주고 이거 뭉크풍으로 그리라 뭉크풍으로 그리고 뭐 동양화풍으로 뭐 김홍도풍으로 바꾸라 그러면 김홍도풍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이거는 구글 엔지니어가 만든 프로그램을 만든 추상화입니다. 뭐 하늘에 무슨 뭐 뱀도 있는 것 같고 물고기도 있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아까 뭐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추상적으로 그린 겁니다. 놀라셨죠? 저도 놀랐어요. 처음 볼 때. 이게 홀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동대문에 가면은 싸이가 나와가지고 유재석이 오고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쇼를 합니다. 그 21층이에요. DDP 바로 앞에. 중국 사람들 많이 와서 봅니다. 저도 가서 같이 사서 봤어요. 근데 싸이가 노래 다 끝나고 나서니까 이런 것처럼 가루처럼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실물이 아니었어요. 이런 식의 기술들을 가지고 뭘 하냐? 옛날에 죽은 배우를 불러서 같이 연기도 하고 뭐 공연도 같이 하고 이런 식의 것들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7차원 예술이라고 그래요. 엔지니어들이 만든 기술은 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드실 때가 된 거죠. 아마존이 그 온라인 상점 아닙니까? 얘네들이 오프라인 상점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물건을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물건을 집어갖고 나오면은 자동적으로 다 아마존 어카운트에 차지가 됩니다. 물건을 가져가려고 집었다가 다시 놓고 가면은 그건 차지가 안 되고요. 무조건 그냥 집어만 갖고 나오면 돼요. 그런 오프라인 마켓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이거 따로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가서 보십시오. 예, 여기 뭐 세계 로봇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 로봇 여기 있는 그 여자 같이 생긴 로봇은 아주 그 섬세한 근육을 이렇게 시뮬레이션하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뭐 사람처럼 걷고 그러는 거 우리 많이 봤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미래는 이미 와 있었다. 어느 뭐 작가가 근데 공평하게 퍼져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걸 패러디해서 인공지능이 이미 와 있었는데 대한민국만 모르고 있었다. 왜 몰라요 대한민국이? 컴퓨터 쪽에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죠. 우리는 그냥 IT 그러면 통신이라고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컴퓨팅에 대해서는 거의 몰랐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올 연초에 던져졌고 뭐 그것이 지금 뭐 알파고하고 겹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러던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는 그것을 소프트웨어 혁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근데 그때 별로 많은 사람들이 언론들이 이렇게 얘기를 듣질 않더라고요. 근데 뭐 외국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이라니까 그냥 발칵 뒤집히는데 제가 좀 자괴감을 느낍니다.
제가 말 좀 잘해서 우리 기자들이 제가 한 얘기를 더 잘 언론 기사화 해줬어야 되는 건데,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새로 오는 혁명은 우리 정신 노동을 자동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지식 노동을 자동화시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산업혁명은 다 육체 노동을 자동화시키는데 우리가 투입했다면은 이번 거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 충격이 훨씬 넓고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인류 문명사적 대변혁기다, 맞는 얘기예요. 이제는 일이란 것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일이란 건 기계가 하는 거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그런 큰 혁명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 기술의 핵심 기술이 뭐냐? 변화의 컴퓨팅 기술이에요. 뭐 디지털 기술이라고 그러는 게 좋겠고, 거기에는 반도체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조그맣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예전에는 집차만 했는데 요새는 이제 손톱만 해졌어요. 통신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은 정보가 멀리 있어도 겁낼 필요가 없어요. 순식간에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갖고 오면 돼.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뭐를 할래를 결정해 주는 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이란 거는 사람이 했을 때 지능이 필요한 일을 자동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술 중에 첨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술은 70년간 연구됐던 겁니다.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이란 말이 만들어진 게 60년이 됐고요. 컴퓨터가 만들어진 때부터 인공지능을 만들었고, 어떤 면에서는 알렌 튜링이라는 분이 컴퓨터를 설계할 때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기계를 만들다 보니까 컴퓨터가 튀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이런 식의 그 획기적인 사건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국 분이야 관심 없었으니까 모르지만 70년대 말에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했어요. 그때도 허락한 대로 했더니 석유가 콩콩콩콩 나오질 않나, 허락한 대로 하니까 컴퓨터가 허락한 대로 하니까 진료가 다 끝나질 않나, 이런 식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83년도, 아마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이 사건인 것 같은데, 83년도에 1월에 보통 올해의 인물 그래가지고 사람이 나오는데, 그때는 올해의 기계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을 소개를 했어요. 이게 그때부터 시작된 거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외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한국에서 여러 장관 하시던 분들이 오셔서 한국에 가자 그래서 제가 85년도에 와서 이제 카이스트에서 30년을 근무를 하고, 제가 14년에 정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일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코딩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옮겨주는 겁니다. 머릿속에 직접 옮겨줄 수도 있고, 그걸 책으로 옮겼다가 책을 통해서 옮겨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왓슨이라는 거는 이미 논문이나 이런 거로 옮겨져 있는 그 지식을 컴퓨터로 옮겨왔어요. 어떻든 간에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기간으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방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데이터만 보여주면은 스스로 배워서 거기서 엑기스를 이제 터득을 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야, 두 번째 게 진짜지, 첫 번째 게 그게 무슨 인공지능이야, 그건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만들었는가는 생각 안 하고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만 보면은 첫 번째 것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열이 나면 감기다, 감기면 아스피린 먹여라, 이런 식의 코딩 해주시면은 그냥 아주 지능적으로 작동을 하니까. 지난 70년 동안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식 기반형으로 작동이 됐고, 최근에야 데이터 기반형의 지능 시스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알이 안 놓인 상태, 알이 하나 놓인 상태, 알이 두 개 놓인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쭉 늘어놓는데, 바둑 푸는 프로그램이 이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좋은가 하는 거를 찾아서 그 수를 놔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경우의 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웬만하면 한 수 놓는데 1000년이 걸린다든가,
아니면 뭐 억년이 걸린다든가 이런 식의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인공지능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다 보지 않고 조금만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 보고 한 것과 아주 유사하거나 뭐 버금가는 그러한 그 의사결정하는 그런 방법, 그것이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입니다. 알파고가 모든 수를 다 보고 결정한 게 아니고 몇 개만 보고 결정했는데 그것이 모든 거 본 거와 다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고의 능력이 우수하다 그러는 거죠. 알파고는 그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알파고 있기 전에도 뭐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지난 70년을 연구했으니까 아마추어 한 5단 정도까지 실력되게 만들었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학습 기능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뭐 뭘 배웠냐? 기본어부터 고수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두는가 하는 걸 배워요. 또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두면 내가 이기나 지나 하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그걸로 프로그램 만들 수가 있어요. 이기는 수로 두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든 프로그램끼리 게임을 하라고 그래요. 게임이니까 누가 이기고 지고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경우의 수를 다 모은 거예요. 근데 뭐 여기 기본에서 학습을 시킨 거는 16만 대국을 학습시켰다고 합니다. 그것도 굉장한 거지만 인터넷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뒤져서 학습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 컴퓨터끼리 게임을 시키는 건 하루에 3천만 번씩 게임을 시킬 수가 있어요. 더 시킬 수도 있어요. 컴퓨터만 더 동원하면 또 3천만 번이 뭐 1억 번이 되고 뭐 1,000억 번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많은 수를 바둑을 둬 보니까 뭐 안 둬본 수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걸 다 학습을 해서 알파고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세돌하고 줄 때 뭐 옆에서 해설하시는 분이 저 알파고가 이상한 수를 두네요. 실수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수가 아니에요. 진짜 최고의 수를 둔 겁니다.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그게 최고의 수인지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그 뭐 알량한 경험으로 그냥 감으로 뭐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데이터로 얘기해야 돼요. 기계학습이 지난 70년 동안 또 연구됐습니다. 우선 이게 신경세포 모양을 흉내내서 그 신경세포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그것들을 늘어나서 신경망을 만들어요. 근데 단층으로 만들면은 성능은 떨어지지만 학습은 쉽습니다. 아주 고층으로 만들면은 아주 성능은 잘 나게 만들 수는 있는데 학습을 어떻게 시키는지 잘 몰라요. 그거의 중간적인 게 한 2층 신경망이죠. 저는 2층 신경망 가지고 평생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배출한 30명의 박사 중에 한 15명 정도가 2층 신경망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2010년이니까 제가 정년하려고 준비하는 그때쯤에 어떤 카나다에 있는 교수가 그 고층 신경망을 아주 쉽게 그 훈련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으로 해보니까 굉장히 잘 돼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딥러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딥러닝으로 해보니까 음성 인식이 보통 한 85% 했었거든요. 근데 그 딥러닝을 시키니까 95%가 금방 돼버리는 거예요. 얼굴 인식을 시키니까 보통 사람이 한 95%밖에 못한다 그래요. 근데 97.25% 페이스북에서 하는 게 며칠 한 2주 전인가에 뭐 구글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 99.7%를 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맞추는 거죠, 거의. 여기 이미지넷이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 사진을 갖다 놨어요. 이게 토끼입니까? 이게 뭐 컵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이렇게 묻는 그런 그 대회거든요. 세상에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토끼가 항상 여러 구만 있나요? 뭐 쭈그리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걸 보고 토끼라고 알아내는 것 자체도 쉬운 게 아니죠. 제가 한창 연구할 때 뭐 2010년 정도에 보통 이거 보면은 20% 30% 맞추면 잘 맞췄다 그랬어요. 근데 지난 5년 사이에 이게 90 몇 프로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올해 이미지넷에 갔다 오신 분 얘기 들으니까 상위 8개 팀이 다 중국 팀이었대요. 이런 식으로 지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안과 의사가 현미경 들여다보면서 당신 무슨 병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83% 맞춰요. 근데 딥러닝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85%를 맞추는 거야. 20년 동안 현미경만 들여다보건 의사보다 일주일 만에 만든 딥러닝 프로그램이 더 잘 맞추는 거예요. 정말 전문가 순환의 시대예요. 뭐 그냥 경험에 의해서 뭐 아닐까요? 라고 하는 것이 다 틀려요. 그죠? 요즘에 뭐냐? 이런 거예요. 유튜브를 3일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에 있는 놈이 이 부분은 이런 물체가 나타나면 빨갛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들여다보시면 고양이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내 컴퓨터는 고양이인지 몰라요. 고양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지. 사람들이 저걸 보고 고양이라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주면 돼요. 컴퓨터한테 야 이런 거를 사람들은 고양이라고 그런단다. 한 번만 가르쳐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런 게 나타나면은 고양이 나타났다고 막 컴퓨터가 얘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죠. 고양이를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진만 그냥 3일 동안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그림을 보여주니까 이게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컴퓨터가. 저 사람이 뭐 방맹이 들고 서 있는데 뭐 심판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구나. 그런 말 해줬고, 이거 사진 보여주니까 검정 셔츠 입은 사람이 기타 치고 있네요. 뭐 검정 화이트 그 강아지가 알록이 그 강아지가 기둥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서술을 컴퓨터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못 알아는 것만, 이게 고양이냐 뭐 토끼냐 맞추는 것만이 아니라 얘가 뭐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지금 얘기해 줄 정도로 기술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엄청난 양의 컴퓨팅이 필요해요. 이게 고양이 찾아내려고 했던 게 이만큼이라 그러면 지금 야구방망이 들고 있는 건 이만큼 컴퓨팅을 써야지만이 지금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학습은 정말 굉장한 기술이고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이에요. 다행히도 이 기계학습을 하는 알고리즘이 다 공개 소프트웨어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갖다 쓰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깊이 있게 몰라도 사용할 수는 있어요. 저 자동차 뭐 엔진이 어떻게 생겼고 뭐 그런 거 다 몰라도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딥러닝 깊이 있게 몰라도 딥러닝을 이용해서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으로 왔다고요. 이렇게 학습에 의해서 데이터를 통한 학습에 의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잘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흥분들 하시고 그러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이 가베지가 들어가면 나오는 게 가베지밖에 없어요. 이게 구글에서 만든 픽처 그림 사진 분류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이거 보시는 것 같이 이 여자를 보여주니까 고릴라라고 그랬대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보여준 사진은 대체로 백인 남자들 사진이었었어요. 흑인 여자 사진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이어스가 있는 거지. 여기 있는 이런 사진을 보여주고 범죄 예측 프로 소프트웨어가 누가 더 범죄를 저지를 것 같으냐 물으면은 대부분이 흑인들이 뽑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편견 이것이 다 그냥 그 인공지능 속에 들어가는 거죠. 데이터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몇 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타이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뭐 15시간 만에 좀 중단시켰어요. 이놈이 맨날 그냥 쌍소리만 배우고 뭐 성적인 농담이나 배우고 그다음에 뭐 인종 차별하는 말만 배워가지고 계속 그런 얘기만 하니까 어이쿠 하고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요. 좋은 데이터가 들어가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인공지능의 큰 영역이 AI 어시스턴트예요. 지금 모든 회사가 다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개발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죠.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삼성에서도 뭐 비브랩이라는 외국 회사를 사왔어요. 아직 뭐 시스템 이름은 아직 안 나왔지만 거기서도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시스턴트는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지식을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넓은 영역에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시스턴트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거는 꿈이고요. 좁은 영역의 거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뭐 변호사가 특별한 뭐 법률에 관한 것만 자문을 할 때는 어떻게나 물어도 다 얘기해주고, 특정 교과목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묻는 거는 사람이 어떻게 대화를 하든지 다 알아듣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도 이런 거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객들이 있죠. 뭐 보험회사를 위해서 뭐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해 주는 거,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만들어 주려고 그러고, 뭐 그다음에 전자상거래에서 물건 고를 때 나는 뭐 회색 코트가 좋아 뭐 그러면은 이거 어떠세요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생의 동반자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은 스마트폰이 상황을 다 이해하고 다 배우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매운 것도 잘 먹는구나, 칼국수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거 다 배워요. 그래서 오늘 점심 어디서 먹을까라고 물으면은 이 컴패니언이, 스마트폰이 명동 오셨으니까 명동 칼국수 가시죠. 거기 뭐 맵지만 맛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가시면은 한 20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뭐 오후에 일정이 없으니까 그냥 기다렸다 드시죠. 뭐 이런 얘기를 스마트폰이 다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 기호라든가 내 성향이라든가 그런 거 다 이해하고 있다가 나한테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 라이프타임 컴패니언, 이것을 지금 모든 회사들이 만들려고 그러고 있어요. 스마트폰 회사들이 특히 만들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제 여기까지 오게 성공적인 사례를 많이 보여주는 데는 뭐 알고리즘,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 그 다음에 데이터예요. 그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근데 지금 뭐 외국 자료 보니까 지금 인공지능 냄새가 나는 소프트웨어가 1%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2018년이 되면 그것이 50%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속도로 표정을 해보면 2019년이 되면 모든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 냄새가 날 거예요. 인공지능 냄새 난다는 거는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다라는 얘기는 3, 4년 전부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과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은 이제는 모든 회사는 인공지능 회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AI는 양념이에요. 제가 40년 전에 한국에 처음 와서 인공지능 소개할 때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없는데 인공지능만 갖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있는 내비게이션은 시동 켜놓고 뭐 버튼 누르고 막 해야지만 운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 내비게이션이라 그러면은 딱 타면서 야, 어저께 같은데 또 가자. 그럼 알아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저께 얘기할 필요도 없죠. 아침 시간에 뭐 딱 나와서 차 타면은 회사 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물어봐. 대답하기 전에도 다 알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가다가 야,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자 그러면 알아서 커피숍 쫙 데려가면 되는 거죠. 일일이 버튼 누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지능적인 반응을 보이는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이 있어야지 만드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없는데 그걸 인공지능을 아무리 갖다 집어넣는들 그걸 어떻게 제대로 된 걸 만들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지난 한 30, 40년 동안 소프트웨어 투자 하나도 안 했고 뭐 제대로 못 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인공지능이 왔으니까 뭐 1조를 쓰겠다는 등 어쩌고 하는데 다 그거 하지 말아야 될 짓이에요. 지금 인공지능은 이제 뭐 생산을 뭐 빠르게 해주는 그런 뭐 요소다 그런 죄가 아니라 이제는 이거 새로운 인자다.
우리가 생산을 논의할 때 경제학에서 뭐 자본 투자와 인력이 들어가고 그것의 효율을 따지는 어떤 팩터가 있다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요새는 새로운 인자 AI라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면은 경제 성장률이 2배씩 올라간다. 20년 내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지금 경제 그 기관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노동 생산성은 뭐 30 몇 %씩 증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AI가 어떻게 오길래 이렇게 성장이 되냐? 크게 세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보고서 보니까 하나가 지능적 자동화 시스템이야. 지금까지는 자동화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면은 성능이 저하돼요. 왜냐 고장 나고 마모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지능적 자동화 시스템은 지가 자동화 시키면서 학습을 해서 성능을 계속 지가 스스로 좋게 만드는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해. 굉장한 변화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기존의 인력들이 제거되는 거 아니냐 하고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데, 인공지능의 진정한 가치는 그 인력들의 능력을 증가시켜주는 데 있어요. 증강시키는 게 있는 거예요. 배제하려는 게 아니라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인공지능을 이용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에 있다. 세 번째는 이거는 도구입니다. 도구니까 도구 자체로도 뭐 산업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걸 이용하는 활용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산업 잘 못했어요. 뭐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장사가 안 됐고 만들긴 각신이 만들었지만 경쟁에 있는 상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운영체계 같은 것도 남의 거 다 사다 쓰고 그랬으니까 이제 와서 우리가 무슨 도구를 만들겠다고 덤비는 거는 저는 잘못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금광을 캐러 가는데 남의 곡괭이면 어떻습니까? 외국 거라도 사다가 가서 빨리 금을 캐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관심 있으신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죠. 이 기술을 이렇게 좋은 기술인데 그걸 하기 위한 도구만 맨날 만들고 앉았습니까? 뭐 시장은 굉장히 빨리 형성되고 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형성되고 있고 뭐 투자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뭐 이건 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나온 자료 보니까 모든 영역에서 그 매출이 한 3, 4년 사이에 서너 배로 올라갈 거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고요. 구글 얼라트를 한번 제가 받아보고 있는데 매일 뭐 3, 40개씩 인공지능 소식이 뜨는 거예요. 뭐 어제는 뭐 또 뭐 무슨 병원에서 뭐 환자를 뭐 인공지능 했다. 어제는 무슨 뭐가 됐다. 계속 뜨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모른 척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죠. 근데 AI가 여기저기 들어갑니다. 우리가 IoT란 말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IoT, 모바일, 클라우드, 그다음 빅데이터 이 요소 기술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뭘 하려고 이런 걸 쓰죠? 의사결정을 아주 지능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인공지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빅데이터하고 그 지능정보기술은 뭐 동전의 앞뒷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 그림이 동쪽으로 가만히 정쪽으로 있다가 제가 들어오면서 바람이 나니까 머리가 막 날립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기차가 쓰면 머리가 또 가만히 있어요. 멋있죠?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 들었을 것 같아요? 저거 만드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2,000원이면 만들어요. 어떻게 건지 아세요? 저기다가 소리 센서를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기관차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높아지면 야 기관차 들어온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영상을 지금 그냥 정적으로 있는 사진 보여주다가 바람 날리는 동영상 녹화했던 걸 그걸 틀어주는 겁니다. 쉽죠? 그래서 뭐 콜럼버스 달걀과 마찬가지예요. 알고 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이런 거를 누구나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에다 소프트웨어 교육 가르치자는 거예요. 보세요. 뭐 기저귀에다가 센서 하나 붙여놓으니까 오줌 싸면 엄마한테 트위터 보내주는 거예요.
엄마 나 오줌 쌌어. 물 안 주고 출근하니까 사무실로 전화 걸어요. 아저씨 나 물 안 주고 출근했어요. 빨리 와서 물 주세요. 뭐 테니스 라켓 같은 거 어디 맞았는지 다 가르쳐줘요. 너는 자꾸 옆구리만 맞힌다. 가운데로 맞춰라고 가르쳐주고요. 축구공 뻥 차면은 어디 찼으니까 공이 어떻게 휠 거다. 축구공 일부러 휘게 찬다며요. 그러니까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물체에 컴퓨팅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걸 뭐라 그래요? 사물지능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IoT라고 그래. 왜 IoT라는지 아세요? 우리는 통신 중심 국가야. 초연결 사회라는 말 좋아들 해요. 연결만 생각하는 거야. 연결은 필요 없으면 하면 되고, 문제는 의사결정할 수 있는 지능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산업 인터넷도 인정합니다. 물건을 파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건에 IoT 붙여서 보내요. 그럼 그 모든 정보를 중앙으로 다 보내서 보내서 그걸 갖다가 그 자기네가 판 물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빠삭하게 알 수 있어요. 뭐 비행기 엔진이 뭐 비행기가 1,500대가 지금 동시에 하늘에 떠 있다는데 어떤 순간에 그 1,500대가 지금 그 만드는 회사가 대부분이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인데 그 엔진이 지금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 걸 다 보고 있고요. 거기서 어떤 식으로 날라라. 지금 바람이 많이 부니까 너는 낮게 날라라, 높게 날라라 이런 걸 다 지시해 준다 그래요. 그러면 기름이 많이 세이브 되죠. 그럼 그 세이브된 기름을 나눠 가져요. 이익을 나눠요. 뭐 이런 식의 비즈니스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너럴 일렉트릭은 물건을 파는 회사에서 이제는 그거를 이용하는 방법을 파는 회사로 바뀌었어요. 서비스 회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기계 팔고 그다음에 그거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도 팔고 그다음에 그거를 운영하는 컨설팅 팔고 이렇게 파니까 돈을 3배로 버는 거죠. 우리 제조업이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그냥 용접이나 해서 떠나보내면 끝이야. 우리하고 관계없어. 이런 비즈니스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뭐 데이터 뭐 여러분 많이 하시는 거 뭐 과학적 의사결정에 아주 굉장히 기반이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여기 재미난 얘기들이 많잖아요. 뭐 그 감기가 창궐하는 거를 뭐 검색어를 분석하니까 금방 알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얘기 많이 나왔었고 보세요. 새로운 학문 체계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무슨 뭐 컴퓨테이셔널 뭐 피직스, 컴퓨테이셔널 링귀스틱 다 데이터 분석하라는 거예요. 다. 근데 뭐 좀 슬픈 얘기는 전통적인 직장은 굉장히 이제 직업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뭐 자동화되고 또 일의 형태도 뭐 이렇게 고정 정규직 뭐 이런 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이러는 그런 형태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은 기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럴 필요 없어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만 하면 돼요. 어떤 게 사람답게 사는 거냐라는 거는 각자 다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은 뭐 예술을 하면 되고 어느 분은 과학 기술에 심취하면 되는 거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뭐 기본 생활은 다 하니까 뭐 밥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생산성이 높아진 거 누가 소비하겠습니까? 지금 뭐 식물 공장 이런 데서 계속 그냥 아이디어한 그 상황에서 계속 식량이 생산되는데 뭐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건 제한되니까 식량은 남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 보세요. 1% 사람이 농사져서 뭐 자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을 먹일 수가 있는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는 많은 일자리가 아직도 있어요. 뭐 미국에서 보면은 뭐 140만이 필요한데 40만밖에 공부를 못한다. 100만은 어디서 데려오느냐. 이게 큰 지금 그 국가적 아젠다예요. 뭐 인도에 가서 400만 명 양성하려고 뭐 투자하고 뭐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데려갑니다. 제 카이스트에서 배출한 뭐 학생들의 상당수가 실리콘밸리에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안타깝기만. 뭐 그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겠지만. 뭐 중국은 보니까 20년 전에 그 뭐 40개 주에 소프트웨어 대학을 각각 만들었어요. 근데 한 개 대학이 뭐 정원이 500명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고 야, 쟤들 너무 그 과하게 내질 드는구나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중국의 지금 그 혁신의 기운, 창업하는 기운이 모두 다 이런 친구들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한국은 어떻죠? 한국은 2000년에 서울대학의 컴퓨터공학 전공한 사람이 120명, 정원이 120명이었거든요. 지금 56명입니다. 20년 동안에 저희는 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남들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는 떨어졌어요. 웃기는 나라죠, 우리나라는. 이제는 그 사람과 기계가 한 개의 팀으로 일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계는 또 배워야 돼요. 이세돌이가 누구한테 배워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바둑을 안 배워요? 그러면 뭐 정체되는 거지.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배워요? 알파고한테 배워야죠. 알파고가 다 배워가지고 가르쳐 줘야죠. 우리가 지식이 저 기계가 먼저 배워서 정리 잘해가지고 사람한테 꼭 필요한 것만 딱딱 가르쳐주는 이런 세상을 지금 마주오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자료 보니까 그러네요. 뭐 300만 명의 노동자가 자기 상관이 그 인공지능일 거다. 아마 더 뭐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상관보다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주는 상관이니까 더 좋아할는지도 모르겠어요. 작은 아이디어가 큰 비즈니스를 만들어 줍니다. 작은 아이디어가 뭐예요? 뭐 빈방 빌려줍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얘기 가지고 뭐 이게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뭐 매치 메이킹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가 시가총액이 250억 불이래요. 남산에 있는 하얏트 호텔이 전 세계에 그 많은 부동산 갖고 있는데 83억 불이래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소프트웨어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버 같은 거는 500억 불이에요. 시가총액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아이디어 뭐 그 우리나라 사람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죠. 아니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나와봤자예요. 그걸 가지고 앱을 만들 능력이 없어. 굉장히 많은 젊은 청년들이 제가 이제 뭐 앱센터니 뭐니 해서 창업합시다 이러고 막 프로모션하고 다니니까 저한테 찾아와요. 교수님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라고 저한테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요 제가 앱을 못 만들거든요. 그 앱 만들 사람을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럼 저는 하는 얘기 있어요. 앱 못 만들면은 국가의 짐이 되니까 그냥 가라. 집에 가서 저 애기나 봐라. 보십시오. 지금 기익이라는 표현이 이제 제가 번역하기 그러는데 하여간 기술을 잘 알고 뭐 그러는 그 사람들을 기익이라고 그럽니다. 기익들의 전성시대예요. 여기 보시면 저 창업한 사람들 다 알만한 회사들의 창업자들이죠. 대부분이 다 컴퓨터 사이언스였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바이두, 한국도 네이버 이해진 저 제자예요. 컴퓨팅 해야 돼요. 컴퓨팅이 그냥 뭐 N개의 뭐 전공 중에 하나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과목의 기초예요. 그걸 해야지만이 그 단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여서 뭐 창업들 하고 이게 다 각 책상 하나가 다 하나의 회사들입니다. 이런 분위기죠. 우리도 창조 경제 한다고 지금 했어요. 근데 뭐 엉망이 될 것 같은 분위기라서 요즘에 뭐 얘기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이거 아니고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4차 산업혁명은 우리한테 기회인가? 뭐 우리가 지금 한 200년 전에 그 산업혁명 시작할 때 우리는 농업사회였어요. 일본은 아주 빠르게 그걸 받아들이죠. 일본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당시에 국가 예산의 한 4분의 1 정도를 써서 유학을 보냅니다. 다 유럽으로. 그 다음에 뭐 그 규슈에 있는 그 토호가 그 젊은이들 모아가지고 다 유학 보내는데 그 자기 재산을 다 투자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서 그 사람들은 이제 산업혁명을 빨리 배워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쳐들어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뭐 눈 감고 있다가 다행히도 그래도 뭐 산업혁명의 끝자락에 이 정도 왔죠. 그래서 한 10위 경제국이 됐는데 문제는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또 변하는 거야. 이번의 변화는 옛날 산업사회는 남 쫓아가면 돼요.
자동차 저거 만들면 장사가 되나 보다. 우리도 만들자. 처음에 잘 못 만들죠. 그러나 뭐 그럼 싸게 팔고 이러면서 해서 쫓아가서 지금 5등의 자동차 회사를 갖고 있지만 소프트웨어나 이런 4차 산업에서 나오는 이런 서비스 산업은 1등이 다 먹는 거예요. 1등 못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뭐 질문이에요. 기회가 아니다라고는 전 얘기 안 했습니다. 기회인가? 뭐 답은 뭐 뻔하죠. 준비만 잘하면은 뭐 되죠. 첫 번째 저는 이런 소프트웨어 친화적 문화를 좀 가져야 되겠다. 뭐 산업 하나 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갖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고 뭐 개방, 공유, 참여, 그다음에 남의 거 갖다가 쓰는 거를 매시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의 거 갖다 쓰는 거예요. 창조가 맨 땅에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남의 거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뭐 정부 과제 신청하니까 야 너는 왜 네 가져간 연금의 80%를 왜 남의 거 사는 데 쓰냐?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거 사는 데 쓰는 거는 뭐 20% 이하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모르시는 분이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왜 그 남의 거 다 공개 소프트웨어 있고 남이 잘 만든 거 갖다가 써야지 왜 그걸 갖다가 흉내내서 똑같은 걸 또 만듭니까? 80% 사다가 20%만 우리 거 얹으면은 그 다 전체가 우리 거가 되는 건데 이런 거를 너무 우리가 모른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의사 결정하는 사람들은 너무 모른다. 특히 대부분 의사 결정하는 사람들이 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몇 전에 무슨 행사에 갔는데 거기 뭐 금융계 뭐 그 교수님들 쫙 앉아가지고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나는 저는 IT는 잘 모르지만 뭐 금융이 어쩌고 그래요. 저한테 발언기에 오길래 아이씨 IT 모르면서 금융한다는 거는 영어 못하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 하겠다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고 내가 핀잔을 줬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어웨어너스라고 그래요. 뭐 제가 좋은 멋있는 말을 못 만들어내서 그런데 이게 뭐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되겠어요. 이거의 가치와 이것의 한계가 뭐고 이런 걸 알아야지만 자신 있게 거기다가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공무원들이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뭐 직책을 맡고 있으니 항상 자신이 없어요. 뭐 남은 자료는 시간이 좀 없어서 그냥 끝내겠는데 우리가 뭐 투명한 사회, 안전한 사회 만들려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캠페인을 해요? 저 안전한 사회, 투명한 사회의 가장 극적인 사건 뭡니까? 저는 금융실명제라고 생각해요. 그거 할 때 국회에 계신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야 우리나라는 컴퓨터 실력이 없어서 투명한 금융실명제 못해 그랬어요. 다 했잖아요. 잘했어요 우리가. 안전한 사회 세월호 얘기 좀 할까요? 수평수를 충분히 담지 않고 출발했대요. 그래서 배가 빠졌대요. 수평수가 충분하지 않으면은 거기다 센서 하나 달아놨다가 시동이 안 걸리게 만들어 버리면 되는데 돈도 얼마 안 들어요. 몰라서 못하는 거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